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살 직장 여성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누구라도 말하면 아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다가 파혼했어요. 지금은 대충 정리가 되어 마음이 조금 허전한 상황이지만 제 인생에서 작년만큼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파도가 치기는 했지만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고 가족들도 많이 고생하셨어요. 저는 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본 적은 없었어요. 부모님의 능력 덕분에 하고 싶은 대부분의 것들을 할 수 있었고 부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 한 번도 따르지 않았던 것이 결혼에 관련된 것이에요. 다른 일은 다 똑똑한 척 해왔지만요. 하는데 영 헛똑똑이가 다름이 아니라 저는 더하고 특히 엄마가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많이 걱정하셨는데 저는 그건 괜한 일이라고 여기고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는 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했다. 그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가족들도 몇 번 더 만나보라고 했었는데 엄마는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눈에는 딸이 제일 잘 보일 것이지만 나 같은 여자는 나가면서 연애만 몇 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엄마, 예비 사위가 나한테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금은 돈은 둘이서 벌어야 앞으로 살 날이니까. 내 주위의 조건 따지고 결혼해서 망한 사람을 많이 봤어. 수두룩해. 엄마도 너한테 잘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사랑이 중요하지. 근데 어쩐지 자꾸 너한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여자 쪽에 기대는 듯 돼서 너 힘들까 봐 걱정하는 거야? 너 사람을 파악하는 시간이 형휘인데 인연 길다고 생각하나 본데 10년을 옆에 두고도 모르는 게 사람 속이야? 엄마의 말을 들어 결혼 급할 거 없어. 하지만 30 훌쩍 넘은 신부가 되는 것이 싫다는 단순한 이유로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우기면서 결혼을 추진했었다. 지나고 보니 결과적으로는 어른의 말이 맞더라고요. 결혼 같은 중대사는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전하고자 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알았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는 왜 꼭 겪어야 할까요? 결혼할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본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조건을 안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 성실함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사랑 이전에 제 조건과 배경이 먼저인 남자는 너무 잔인하게 이별을 말했고 그런 사람에게 제 미래를 맡길 수 없어서 미련 없이 파혼했습니다. 꼭 제가 파혼당한 것처럼 들리시죠? 남자친구 입에서 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지만 과연 땅을 치고 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저의 사연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소개로 만난 것이 아니고 대학 선후배였어요. 함께 알고 지냈던 시간은 기간보다 훨씬 긴 취업 준비를 같이 했고 저는 전공이 산업 디자인 쪽이라 이쪽 계통 회사에 나름 빨리 취직해 자리를 잡았어요. 남자친구는 공대를 졸업했지만 벌이 아주 대단치는 않아서 눈높이에 맞는 회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직을 2번 했어요. 원래 어중간한 위치면 더 직장 취직하는 일이 어려운 법이라고 남자친구는 그 당시 벌써 30이 있던 것을 고려해 마음이 급했던 제가 그냥 공무원 시험을 권유도 했습니다. 차라리 오빠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어떨까? 지금 당장 월급에 급급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면 그게 좋지 않겠어. 이직을 자주 한다고 경력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잖아. 차라리 전공을 살린 직업으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건 어떨까?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돈을 벌지 않는 동안 기꺼이 창고에서 기다려줄 용의가 있었습니다. 길게 보면 지금 당장 아무 회사에 들어가서 또 얼마 못 버티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말을 딱 잘라 거절하더라도 요즘 공무원은 예전처럼 선호되지 않는다던지 군인은 초봉을 포함해도 200만 원이 안 된다더라고요. 나는 얇고 길게 직장 생활하고 싶지 않아. 푼돈을 받으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굵고 짧게 힘든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어요. 글쎄, 돈만 보고 일을 선택하면 오래 못하는 법인데 아무튼 오빠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도록 하겠어요. 경력이 짧고 학력이 보통인지 남자친구가 원하는 직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미취업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서 만날 때도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여자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사실 30살이라는 나이에 적절한 직장을 찾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쉽지 않을 뿐더러 저는 일자리가 있고 월급이 들어와서 여자친구가 일자리가 없다는 시절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데이트 비용도 제가 부담하고 남자친구가 배우고 싶은 자격증 학원에도 등록시켜 주었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저에게 고마워했고 잘 되면 꼭 도와주겠다며 제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결국 서로의 집 형편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얘기하지 않았어도 대화하면서 가늠해보기로는 남자친구 집 형편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걸 짐작했습니다. 자기가 취업 준비하면서 집에 아쉬운 소리를 못하다고 했으니까요. 반대로 남자친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살만한 집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 제가 입으로 우리 집이 잘 산다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마음이 여유롭고 밝은 편이었어요. 입고 다니는 옷, 액세서리, 차, 취미 등등 물질적으로도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보며 제가 여태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집에서 사랑만 받으며 자랐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대학 다니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돈 많은 집 딸내미라 고생해본 적은 없어요. 많이 들었다는 소리도 있었으니 굳이 말 안 해도 알고 있었겠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때는 저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도와주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었고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제의 그런 면을 남자친구는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남자친구가 그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좀 더 나은 조건으로 회사로 이직 준비를 하는 동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데 사람이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신도 제가 도와주는 것 사양하지 않았지만 기간이 길어지니까 자꾸 자신감도 없으시고 자격지심도 생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취업 박람회도 다니고 이직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회사를 알아보며 지원할 회사를 몇 군데 봤는데 그중 한 군데가 눈에 띄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나름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점점 늘고 있는 전기차 부품 관련 회사였는데 마침 경력직을 뽑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적극 추천했죠. 대기업은 아니지만 급여 수준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 회사 진짜 들어가면 더 이상 이직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요즘 경쟁률이 장난 아니야? 나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원할 걸. 그래도 혹시 몰라 박람회대 가서 채용 조건을 알아보기는 했는데 내 말대로 이 회사 이력서를 했다가 되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봐야겠어요. 좋겠지만 그런데 회사가 나와 같은 재능을 인정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원은 할 거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겠어요. 오빠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기계 분야에서 경력도 있고 학력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충분한 것 아닐까? 미리부터 안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 잘 될 거야. 오빠가 말한 그 회사 지원이 성공했으면 좋겠어. 나도 이 분야에 지식이 있는 선배 몇 명을 아는데 공부할 때 오빠 눈치를 살짝 보라고 말해볼까?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요즘은 그런 말이 청탁으로 오인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절대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라 오빠 정도면 충분히 입사 가능한 회사라는 얘기야. 청탁이라는 걸 내가 할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해. 만약 회사 사장과 아는 사이라면 모르겠지만 직원 몇 명과 알면서 어설프게 부탁하지 마세요. 좋게 보아줄 거니까 알았어요. 어쩌면 나는 오빠가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어 응원을 해왔어요. 그 결과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자격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일에 대해 정말 좋아했어요. 거의 30살이 돼서 마침내 제가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니까요. 또한 전 회사보다 연봉도 좋았고 거리도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했고 실제로 남자친구가 들어간 회사가 바로 내가 다니던 회사보다 연관성이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나 전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맥을 사용하여 남자친구가 미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제 생각에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거기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천천히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리 말해두면 내가 남자친구의 취업에도 도움을 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걸 알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파운드가 되면서 내가 몰래 도와주었던 일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감히 예측해봅니다.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2번의 이직을 거쳐 원하는 직장에 자리를 잡고 나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후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하기로 하고 그때가 설 연휴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 인사하러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귀면서 서로의 부모님께 명절 선물을 보내거나 1년에 한두 번 같이 식사를 해서 처음 뵙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 간단히 식사만 했다면 정식으로 인사하러 올 때는 아빠랑 술도 한잔하고 그냥 연애만 할 때와는 달리 가족이 된 것 같은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원래 처음에 우리 부모님 봤을 때 많이 놀랐다고 했어요. 자기네 집 분위기나 문화가 다르다고, 제가 이렇게 잘 사는 집딸인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너희 집 분위기는 우리 집과 많이 다르네. 너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 집과 차이가 많이 나서 걱정이 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너희 집처럼 여유가 많이 없거든. 장모님이 너를 데려가서 고생시키면 반대하시게 되면 어떡해? 물론 저는 그럴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별 걱정을 다 하잖아. 나도 대충 알고 있는데 뭘 대신 우리가 잘 살면 부모님은 걱정하지 않으시라고 하셨어. 그리고 오빠 매력이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야? 직장도 든든할 거야? 우리가 마음만 잘 맞으면 앞으로 잘 살 거야? 지금 당장 결혼하기 시작해도 우리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저도 결혼할 때 부모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 해달라고 할 거예요. 부모님께 여유롭게 사시게 해서 자식들이 노후 부담을 안고 살지 않아도 되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 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제나 당당하고 열심히 하는 태도를 보여줘서 부모님께 좋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절대 자격지심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이 미래를 함께 이루는 길을 제시해줬고 제 와이프가 되어준 사람이 집안을 잘 다스리면 제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했지만 어쩌다 그 뒤로는 더욱 잘 대해주는 느낌과 조심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젊으시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잘 하시니까 우리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제가 결혼하면 우리 엄마처럼 사는 것이나 우리 아빠와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겠어요. 생각하게 하는 정말 감사한 부모님이십니다. 남자친구도 우리 부모님께 예의 바르고 똑똑한 모습을 보였고 저에게 다정한 람나 아빠는 안심하셨다 하시며 거의 사위 대접을 해주셨어요. 엄마는 아빠와는 다르게 걱정이 많으셔서 결혼 급할 거 없다고 은근히 말리셨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 집에 비해 남자친구 집이 아주 여유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차이 난다는 말을 했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해야 하니 허심탄회하게 서로 경제적인 부분을 오픈하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사람 집과 우리 집 형편이 차이가 많이 나서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원한다면 충분히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그러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된 이유는 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게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잘 사는 집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게 이해하려 했어요.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제 예비 며느리를 존중해주거나 그런 셈치 않으셨어요. 아들이 못생기더라도 부모에겐 최고인 존재라는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도 똑똑한 아들과 잘 맞는 사람에게 욕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집딸이지만 자신의 아들에게만은 더 좋은 집을 원하는 것 같아요. 며느리인이 알아서 잘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대놓고 하기도 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여자를 잘 고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서 자신이 알아서 마누라를 잘 골라왔으니 말야. 원래 여자들은 시골 보면 그 전에 사는 것들이 다 있고 남편이란 새로운 가족과 잘 지내며 사는 법인 것을 너도 알지? 세상이 바뀌어도 사는 게 그렇지. 남편이 될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엄마? 그만하세요. 지훈이 아직 나랑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벌써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은 엄마 말대로 하는 며느리가 없어요. 엄마가 예비 시머 말에 멋진 웃음을 짓자 남자친구가 알아서 대답을 했지만 이들이 힘을 모아도 사실 결혼은 쉬운 게 아니야. 일이 아니라면 둘 중에 그나마 너희 친정이 여유가 있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그런 아이 참, 엄마. 지훈이가 집을 잘 다녀도 우리 둘이 힘으로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지훈이가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그런 말을 그만하세요. 아이고 참, 벌써부터 색시 편드는 거니? 엄마가 하는 말이 괜히 아니에요. 나중에 어차피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처음에 눈 감고 도와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안 그러니 너희 친정에서 설마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고생하게 두진 않을 것 같아요. 너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도 하시고 여유도 있다며. 아휴, 내가 그래도 우리 며느리 참고 야무지다고 주변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 집안에 여유가 있는 며느리들이 들어온다니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요.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수기를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었지만 나쁜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좋은 집안 며느리를 얻는다고 주변에 엄청 자랑하셨던 분이셔서 좋아하셨어요. 아들이 잘 피어나서 좋은 처가에 시집든다는 말씀도 하셨고 며느리에게 내가 우리 아들에게 시집 잘 온다는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유세하시는 시부모도 많던데 아들이 잘 시집든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면 저와 갈등은 많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아들이 잘 시집가는 것은 당신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었으니까. 아무튼 그때는 문제없이 양가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에게 의도치 않게 다가오는 급작스러운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불행은 미리 예고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양과 부모님에게 인사를 건넨 뒤 결혼 준비를 한창 하던 와중에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건강을 잘 챙겨오셨고 혈당 약조차 먹지 않을 만큼 건강을 잘 챙기셨기에 가정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동생과 나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엄마가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전해줬을 때 그저 일시적으로 아프신 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쓰러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웠고 조용히 진정을 취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가다 엄마가 이러다가 뭐가 되겠어요.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지훈아, 얼른 와야 할 것 같아. 아빠가 아무래도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엄마도 지금 경멸이 없어서 일단 친척들한테 전화 돌리고 있어. 지금 지훈이 막 도착했다. 얼른 오도록. 엄마, 아빠, 어디 있게 앉으세요? 대체 아빠가 왜 쓰러지셨나요? 지금 응급수술 중이에요. 아빠가 출혈이라고 합니다. 사우나에서 갑자기 기절한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던 덕분에 빨리 병원에 왔다는데 엄마가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어요. 빨리 와라는 엄마의 말에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모를 만큼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엄마는 지글거리고 남동생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애쓰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요. 안으려 했고 엄마를 애써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 아빠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밤을 넘길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를 썼으며 가까이 사는 큰아빠와 고모에게 연락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에게도 아빠가 위급하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 사람 역시 불과 몇 주 전에 건강하셨던 아빠 모습을 봤었기에 믿기지 않는다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별일 없을 거라며 수술하셨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맞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수술했지만 아빠는 결국 하루 반나절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미리 연락해둔 가족들도 아마 초조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큰아버지와 큰엄마, 그리고 고모와 사촌 오빠가 오신 다음에 달려왔고 정신없이 아빠의 장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거의 실신지경이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어요. 남자친구에게도 아빠의 부고를 전했지만 하필 출장 중이라 바로 장례식장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대신해서 아빠의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슬픔을 느끼는 여유도 없었고
저는 현실에 직면한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손님이 어마어마했고 근조 하안병원 복도에는 기차처럼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도 엄청나게 많이 왔죠. 친척들이 모두 오셔서 엄마를 걱정했지만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충격이 크실 것 같아요. 조문객들이 뜸해진 늦은 시간, 큰아버지와 고모를 비롯한 가족들은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빈소를 떠났어요. 하지만 늦은 시간에 출장에서 돌아왔다며 남자친구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 예비 남편 얼굴을 보니 너무 안심이 되고 참았던 눈물이 나왔어요. 지훈아, 많이 놀랐겠다. 내가 제일 먼저 왔어야 하는데 미안해. 내일이 발인데 어쩌나. 나 내일도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못 올 듯해. 그래서 오늘 늦게라도 온 거야? 하필이면 지금이 제일 바쁜 때라 도저히 일정을 뺄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해. 바쁘겠다 어쩌겠어요? 아직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 고작 1년 차이인데 윗사람들 눈치도 볼 테니. 괜찮아.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워. 우리 엄마도 조문 오신다는 걸 내가 너에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냥 보이기만 하시라고 했어. 아니, 힘들겠지. 장인어른이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정말 몰랐다. 남자친구는 그날 잠깐 저와 만나고 돌아갔어. 그리고 아빠가 3일 동안 치르는 동안 친척들이 다들 제 결혼 앞두고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일에 많이 걱정했어요. 그러다가 큰아버지가 저한테 궁금하신지 물어보셨어요. 지원아, 근데 이 남자친구라는 놈은 왜 아버지 장례식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 거니? 너랑 아무 문제 없는 거 맞는 거니? 아닌가, 결혼을 앞둔 사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너를 옆에 놓고서 왜 도와주지를 않는 거니? 아, 훈 아빠가 계시지 않을 때 왔다가 갔어요. 회사 업무가 바빠서 어쩔 수 없는데, 그러고 보니 아직 큰 아빠께 정식으로 소개를 안 시켜줬네요. 당분간 끝나고 제가 정신 차리면 회사로 찾아가 봐드릴게요. 회사 업무가 바빠도 결혼할 여자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야겠죠. 이런 점은 이해해줄 회사 아닌데, 그럼 참 정신 없어서 몰랐는데 큰 아빠 말씀을 듣고 보니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도와주어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뒷 일수습도 쉽지 않았어요. 아빠가 갑자기 떠나셔서 상속 문제도 급하게 정리해야 했는데요. 아직은 엄마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빠의 재산은 엄마와 자식들에게 공동 상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의 재산은 현금 재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이었고 실제로는 아버지보다 엄마의 명의로 된 재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세금 문제도 있어서 저는 지금 당장 상속을 받지 않고 추후에 엄마로부터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한참 아버지의 뒷수습을 하는 와중에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하더니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물어보라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그러더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인 질문을 했으면서 죄송한데 혹시 장애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고 상속받는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도 결혼을 앞둔 이 같은 사건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시는데 그래도 중요한 문제 아니냐고 너께서 꼭 물어보라고 하시잖아. 나도 너희 집이 잘 사는 줄은 알지만 정의의 제사 문제는 모르니까 말이야. 혹시 대충이라도 알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오래간만에 만난 대뜸 제가 상속받는 재산을 물어보는 남자친구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답도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걸 오빠가 왜 궁금해. 우리 결혼은 양과 부모님 도움을 받고 우리 힘으로 하기로 했던 거고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건 없건 달라질 게 뭐가 있다고 이 말하는데 나는 상속받는 재산이 없어. 우리 아빠도 재산이 많지만 빚도 많아서 다 정리해도 모자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알 필요 없어. 저는 서운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거짓말을 섞어 쏘아붙였는데요. 남자친구가 제 말을 듣고는 갑자기 정색하는 것을 보니 야, 김지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내가 묻는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다시 확실히 말해줘. 너, 제사 문제는 아무리 가족 관련이라 해도 어영부영하는 건 아니야? 받을 게 있는데 너는 엄마랑 동생 생각해서 포기하는 건 아닐 거지? 너희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얼마나 되냐고. 장인은 사업하시는 재산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남자친구가 급하다는 듯 저의 대답을 다 듣더라도 눈빛을 보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듯 낯설게 느껴졌어요. 물려받을 게 정말 없는 거냐고. 다 들켜버리는데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아직 아버지 잃고 난 뒤 마음이 힘든 상황인데 대뜸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무엇이죠? 재산을 묻는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례식 때 얼굴 한 번 비추고 한 달 만에 만나면서 뭐가 어째야? 갑자기 그동안에 관심도 없던 우리 집 재산에 왜 관심이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 집은 이미 엄마 명이고 빚을 갚으면 나와 동생은 아무것도 안 남아. 이제 됐지? 갑자기 이런 건 참 당황스럽다. 대체 왜 그런지 이유가 뭐야? 나야말로 당황스럽다. 내가 여러 가지 하면 너랑 만나고 싶었던 거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 정말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왜 며느리 잘 얻었다는 소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 너희 집 살만한 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결혼할 때 도움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널 좋아했었어. 장인어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걱정하실 텐데 상속 재산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근데 아무것도 없다면 너면면 거짓말이 아니시겠지. 재산을 물어보는데 저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는 저와 결혼하는 이유와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셨다는 이유,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걸 바보같이 그때 알았습니다. 저야말로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다정했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 진심으로 위로해준 건 전부 가식이었다. 이런 대답을 하니 그에게 가식이라오네. 야, 누구나 잘 살면 기대하는 법이고요. 나는 해주는 정도는 괜찮지만 받아먹을 콩고물 하나도 없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부자일지라도 망하면 3대가 간다는 말이 있지만 너희들은 다를 것 같아요. 내 집딸이라 뭔가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순개털이야. 빚 좋은 개살구가 딱 너희 집에서 하는 말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면 우리도 결혼이 힘들어지겠죠. 나는 우리 집도 힘들어. 여자 집까지 책임지고 살 자신 없으면 그래서 말인데 너가 받을 재산이 없다면 우리는 이 정도에서 파혼하자. 뭐 파혼? 오빠 지금 나한테 파이라고 했어. 내가 물려받을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지. 그래, 난개털된 너랑 결혼 못해. 그럼 우리 결혼할 때도 정말 도움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야? 난 빚 냄사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어. 우리 둘 다 힘든 결정을 내리지 말자. 결혼을 미루기로 하자. 아니야, 철저히 리셋하자. 남자친구가 입에서 먼저 파혼을 제안하고 나는 이미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재산 문제에 대해 언급했을 때 내가 결론을 내릴 수도 없겠다는 느낌은 했지만 곧 파혼을 제안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나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프로포즈를 하면서는 월세 오피스텔 부지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안 좋은 일이 생기자마자 확인자는 계속됐습니다. 궁금증을 인정하고 직접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자기 엄마가 물어보겠다고 하는 건 핑계 같더라고요. 물론 궁금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겠다는 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견에 틀림없었어요. 결국 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잡겠다는 거야? 그래서 좋아. 오빠가 말한 대로 해. 돈을 물려받을 준비도 없으면 결혼 안 할 거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없는 돈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 근데 오빠는 정말 난처해. 몇 년 동안 만났는데 왜 이런 측면을 못 봤을까? 내가 오빠를 잘 챙겨준 것이 후회될 뿐이야. 아직 우리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 너의 자리와 나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만이야. 내 얘긴 이해하겠지? 우리 부모님도 아마 너랑 결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결혼해서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알겠습니다. 문장을 올바르게 고쳐 쓰겠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 말 알아들었다고 해서 나는 이만 가려고 해.
부모님한테는 내가 말씀드릴 테니 너희 엄마에게도 잘 말씀드려서 서로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조심하도록 해. 우리 엄마에게 자신을 나쁘게 만들지 말라는 당부까지 전해줄게. 그래서 저도 할게 말했어. 알았어, 좋아. 내 자리에 있을게. 오빠는 오빠의 자리니까 오빠가 말한 대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해. 오늘 여기서 끝내자. 나도 나름대로 그 사람과 쿨하게 대응했지만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파혼당한 것 같은 기분에 화가 나더라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말이 특히 분노를 자아내요. 엄마가 아직 힘들어하는 걸 너무 이해하고 있어? 하던 대로 저는 잠시 작별 소식을 전하기 위한 일은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말했던 대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했기에 결정적으로 실행하기로 했어요. 약 3일 동안 혼자 고민 끝에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몇 가지 서류와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반지를 챙겨 그분의 회사로 향했어요. 물론 미리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락하면 다른 장소로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정색을 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회사는 익숙한 곳이었고 근무하는 부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려고 찾아왔으니 사무실 현관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충동적인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더군요. 아마 제가 도끼를 품고 본인 망신을 주려고 회사에 왔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볼세라 제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야, 김지훈,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기 내 회야. 너 얘기 잘 끝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자. 일단 나가서 얘기해.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여기 오빠 망신 주려고 온 거 아니야? 오빠가 그랬지. 각자 제자리를 찾아가자고. 나 오빠한테 제자리 찾아주려고 온 건데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빨리 나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구설수를 하기 싫으니까 잔말 말고 나 따라오기 해. 제자리를 찾는 게 뭔지 알려줄 테니까. 팔을 잡는 그 사람을 뿌리치고 저는 복도 끝에 있는 회사 대표방에 가야겠습니다. 진민아, 너 대체 어디 가는 거야? 너 설마 대표님 사무실로 가는 거야? 아니야, 너 미쳤냐? 내 돈 없다고 파혼하셨다고 망신 죽게 센사은지. 내가 그런다고 사에서 대표가 날 자를 수나 있겠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야. 그만하고 가라 하면서도 잊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표방 앞에서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남자친구와 신랑이랑 있었는데 나가려는 참이었는데 나와 발탁되는 듯 신랑과 나간 참이었어. 그때였어. 아니 이게 누구야?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나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엇갈릴 뻔했구나. 막 나가려던 대표님이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셨어. 남자친구는 회사 사장이 나를 아는 척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라더라고. 문을 열 때 쪽팔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그놈 눈이 아주 흰자가 보이도록 커지더라고요. 아크, 큰아빠 연락도 없이 와서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저 잠깐 얘기만 나누고 가도 될까요? 그럼, 그래도 되지. 내 옆에 직원은 너 남자친구 아니냐? 이제는 알려도 되는 거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 인간이 저와 자기 회사 사장 얼굴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큰 아빠. 이제는 뭐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너 결혼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빠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사람을 아주 제대로 잘못 추천한 것 같아서 바로 잡으려고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인데 그동안 모른 척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상속받을 재산이 없고 개털이라고 해서 각자 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써서 입사시켜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 주십사 하고 왔어요. 일단 너무 죄송해요. 큰아빠 어찌됐든 제 부탁으로 그 사람을 채용해 주신 건데 사실은 그 회사는 우리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1년 전 남자친구가 이직을 고민하면서 입사하고 싶어 하던 회사는 우리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우리 아빠의 사업체 역시 큰아버지 회사가 가장 큰 거래처이기도 했고요. 혹시 남자친구가 자존심 상할까봐 큰 아버지께 뒤에서 간곡하게 그 인간 능력을 강조하면서 부탁했는데 그 사실을 계속 비밀로 했습니다. 우리 큰아버지는 남자친구가 입사했을 때부터 저와 결혼을 약속한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저의 부탁으로 모른 척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 장례 때 얼굴도 안 비춘다고 하셨고 제가 연락도 없이 결의에 찬 얼굴로 와서 각자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큰아버지는 눈치를 채신 듯 얼굴이 차갑게 변하시고 남자친구 아니라 전 남자친구 놈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지훈이가 그러길 바란다고 하는구나. 이거구나 자네. 내가 누군지 알지. 그러자 식은 땀까지 뻘뻘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더라도 네, 당연히 압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시고 제가 모시는 상사님인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큰 아빠라고 불렀나요? 사장님은 지훈이의 큰 아버님이셨나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훈이가 여기 취업을 시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는 사실도 오늘 알았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겠네요. 네, 사장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회사에 정직하고 당당하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참석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력서는 제출했지만 크게 호감이 안 갔어요. 지훈이의 부탁이 아니었으면 저와 이렇게 만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없었을 거야. 근데 우리 지훈이 하는 말이 정말이야? 정말 우리 지훈이한테 개털이 뭐니 하는 건가? 내 조카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놈이 내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못 보겠어. 어떡하면 좋을까? 내가 해고하기 전에 알아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하고 진땀 흘리는 그 인간에게 반지를 던지며 한마디 했다. 이렇게 해야 각자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겠지? 내 덕분에 이 회사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나 봐. 큰아빠는 그렇게 말하던데 일도 제대로 안 한다며? 오빠 아니더라도 똑똑한 사람은 많다고 하더라. 조용히 떠날래. 더러운 꼴을 보고 나갈게. 오빠가 선택해. 물론 우리 사이는 당연히 끝이야. 아참, 내 상속재산에 대해 궁금했어. 나도 잘 몰랐는데 우리 엄마 앞으로 재산이 꽤나 였다고 되었나 봐. 많다더라도 나중에 그 재산은 어디로 가게 될지 궁금해서 알려주려고 할 텐데 아무리 그래도 그때 그 인간이 갑자기 나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짧다는 걸 이러한 사건을 통해 깨닫고 없었던 일로 처리하자고 했죠. 그래서 나도 마지막으로 수아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생각이 짧다고 하기엔 오빠는 단지 착한 척하면서 발톱을 감추고 있던 거야? 정말로 고마워. 내가 결혼을 피하도록 도와줘서. 알아서 짐 싸서 잘 떠나길 바랄게. 큰 아빠 소람, 피어서 죄송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나치는 인재를 뽑아서 자리를 채우세요.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는 눈치채면서 안타깝게 생각해도 남자친구에게는 냉랭하게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아빠 회사를 나오던 중에 남자친구가 날 붙잡았지만요. 뿌리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는데도 좋아했던 그 사람인데 어째서 그렇게 찌질해 보이는지요. 구석이 꽉 메워져 있더라도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더라고요. 인생은 한창 많은 일들이 남아있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설레기만 했는데 결과는 이렇네요. 인생은 진짜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 많아요. 3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결혼을 취소해서 나중에 큰아버지가 저를 위로하면서 소식을 전해주셨던데 그 인간은 돈에 적으로 팔리는 모양이더라고요. 회사를 나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말의 염치는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난 후 30이 된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실감하고 있어요. 요즘에 느끼는 것은 사람들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누구나 착한 척을 하는구나 하는 거지만요. 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착한 줄만 알았던 남자친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우선 저부터도 성숙하고 지혜로워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런 계기가 되었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좌절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